한국인들은 창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양 문화를 베끼기만 할 뿐이라고 단정지었죠. 이것이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 고수하던 편협한 시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삼성과 현대자동차만 떠올랐고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했던 겁니다. 세계 음악계에서 그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고 여겼고 특히 클래식 음악에서는 그저 기계적인 연주자들 정도로만 평가했죠. 기술은 뛰어나지만 영혼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곤 했습니다. 아시아 음악가들의 연주회에 가더라도 그저 의무적으로 갈 뿐 진정한 감동을 기대한 적은 없었어요. 음악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인정하면서도 내면의 깊이나 창의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국의 대중음악도 그저 서양 팝의 모방품 정도로만 여겼고 그들만의 독창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그저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활동하는 음악 저널리스트 마이클 윌슨입니다.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뉴욕타임스와 롤링스톤을 거치며 음악 평론가로 활동해왔어요. 서구 클래식 음악의 우월성은 절대적이라 굳게 믿었고 그것이 제 정체성이자 직업적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스스로도 놀라고 있어요. 한국 문화와 예술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뉴욕의 유명 음악 잡지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공연을 접했지만 어쩐지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귀를 기울였지만 내심 음악적 감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서양 음악의 전통적인 틀 안에서만 음악을 평가하던 제게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특히 한국의 음악적 재능과 혁신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음악 교육 시스템, 세계를 사로잡은 K-팝의 성공 비결,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에서의 놀라운 성취까지 모두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은 제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양 음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색깔과 감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발견은 제게 큰 충격이자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기존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 음악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깊이와 예술적 잠재력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제 블로그 글로벌 뮤직 트렌드를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음악 비평가인 제가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한국 음악과 문화의 놀라운 매력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제 한국 음악과의 첫 만남은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린 한 공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의무적으로 참석한 공연 리뷰 일정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프로그램을 보니 한국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공연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시아 연주자들은 기교는 뛰어나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성진의 쇼팽이 시작되는 순간 제 편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터치에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서양 피아니스트와도 다른 특별한 감성이 있었어요. 완벽한 기교를 넘어서는 깊은 서정성과 섬세함이 느껴졌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평소와 달리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뭔가 제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리뷰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존의 평가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의 연주에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아시아의 기교를 넘어선 진정한 음악적 깊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 리뷰는 제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얻었고
독자들도 같은 감동을 느꼈다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의 클래식 음악 교육에 대해 찾아보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세계 인구 대비 클래식 음악가 배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한국인 수상자 비율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제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테크닉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감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방식, 끈기와 열정을 기르는 문화적 바탕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인간 정서의 깊이를 추구하는 철학이 있었던 거죠. 몇 주 동안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 음악계의 성장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음악 교육에 헌신적이었고 정부 역시 문화예술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들은 세계적 수준의 음악가를 양성하기 위한 요람이 되고 있었죠. 더 나아가 한국의 음악 교육은 서양 클래식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적 감성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발견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음악계를 바라보며 아시아의 성취를 과소평가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음악적 우수성이란 특정 국가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님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음악 평론가로서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더 열린 시각으로 세계 음악을 바라보게 되었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인식이 바뀐 후 저는 더 넓은 시야로 한국 음악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열린 BTS의 팝업 스토어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열정적인 팬들을 보며 처음에는 그저 10대들의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이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호기심에 집에 돌아와 BTS의 음악을 찾아 들어보기로 했고 이것이 제 두 번째 충격의 시작이었죠. 그들의 음악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한 팝 음악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와 심오한 가사,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블랙스완이라는 곡에서는 클래식 현악기 편곡과 현대적 비트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랩, R&B, 일렉트로닉, 재즈 요소까지 자연스럽게 융합한 음악적 완성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깊이 조사하면서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트레이닝 시스템, 완벽한 퍼포먼스, 세계관을 구축하는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의 영화적 퀄리티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만들어낸 글로벌 혁신이었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K-팝 산업은 약 20년 동안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M, JYP, YG, 하이브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단순한 연예기획사가 아닌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진화해왔더군요. 이들은 음악 제작부터 마케팅, 글로벌 팬덤 관리까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K-팝의 전략이었어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팬 소통, 유튜브 중심의 콘텐츠 전략, 참여형 팬덤, 문화 구축은 음악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서구의 메이저 레이블보다 몇 년 앞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왔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K-팝이 단순히 서양 팝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 문화를 접목시켜 독창적인 콘텐츠로 재탄생시켰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내 선후배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팬들과의 예의 바른 소통 방식, 끊임없는 자기 개발 등은 한국적 가치를 담고 있었죠. 이러한 발견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양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음악 저널리스트로서
K-팝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븐틴 등 다양한 그룹들의 음악적 특성과 성공 요인을 분석했어요. 그 과정에서 K-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문화 현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K-팝을 파고들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인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공연 기술, 특히 홀로그램과 AR/VR을 활용한 실감형 콘서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SM타운 라이브 컬처 휴머니티 온라인 콘서트를 시청했을 때 그 기술력에 입이 떡 벌어졌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 세계 186개국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이 콘서트는 기술의 힘으로 거리를 뛰어넘는 경험이었어요. 이들이 활용한 XR 확장현실 기술은 전통적인 라이브 공연의 한계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한국의 공연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술 혁신이 음악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약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뉴욕의 삼성 837 쇼룸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폴더블 스마트폰, 8K TV 등 혁신적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음악 감상 경험을 완전히 바꾸는 갤럭시 버즈와 같은 오디오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역사를 찾아보니 한국은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과정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 79달러에서 2022년 34,000달러로 43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는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의 이런 놀라운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보게 되었어요. 교육에 대한 투자, 높은 대학 진학률, 연구개발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그 비결이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4.8%로 미국 3.1%보다도 높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혁신이 문화 콘텐츠와 결합되어 독특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첨단 기술을 만나 전 세계로 더 효과적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19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과거의 저처럼 한국을 단지 모방하는 나라로 폄하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악과 기술에 빠져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다른 문화적 측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은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충격을 선사했어요. 뉴욕 코리아타운의 한식당에서 처음 먹어본 한식은 제 미각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고추장, 복합적인 풍미의 된장, 신선한 향이 깨씹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특히 저는 한국 음식에 담긴 발효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김치, 장류, 젓갈 등의 발효식품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한국만의 식문화였죠. 한식 연구를 위해 읽은 책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00여 종의 김치가 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이러한 발효 음식이 단순한 맛의 차원을 넘어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김치는 2021년 미국 건강 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빠져들면서 저는 식문화가 음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에는 메밀수제비라는 곡이 있고 민요 중에는 음식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았습니다. 현대 K-팝에서도 음식은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는데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이나 BTS의 식당 예능 같은 콘텐츠가 그 예죠.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식문화가 음악처럼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내 한식당 수는 2010년 대비 2022년에 약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식의 세계화 역시 문화와 기술의 결합으로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먹방, 먹는 방송은 한국에서 시작된 독특한 콘텐츠 형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음식을 영상으로 간접 체험하면서 실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났죠. 또한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신세계 푸드가 개발한 고기 없는 불고기는 식물성 대체육 시장의 혁신 사례로 꼽히고 있었어요. CJ제일제당은 AI 기술을 활용해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한식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문화적 자산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음악과 기술, 그리고 이제 음식까지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융합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세계와 나누려는 열린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식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한식 아카데미에서 김치 담그기부터 비빔밥 만들기까지 직접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요리사 정미영 씨는 한식의 철학과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계절의 변화,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말은 한국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닌 깊은 문화적 맥락을 담고 있다는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기술, 음식 문화를 탐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깊이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일간의 짧은 한국 방문이었지만 그곳에서 본 한국의 교육 현장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음악 교육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체계적인 접근법은 서구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방문했을 때 느낀 첫 인상은 혁신적 전통주의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본기와 고전에 대한 존중이 교육 철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교육은 서양 클래식 음악의 테크닉을 완벽하게 습득하면서도 거기에 한국적 감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음악 교수는 우리는 서양 음악의 언어를 배우되 한국인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제게는 한국 음악의 성공 비결을 설명하는 완벽한 표현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기 교육과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아이들이 4, 5세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음악 교육에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악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7.6%로 미국 6.2%보다 높았어요. 또한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미국 50.8%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열정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으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여기서는 어린 나이부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정서적 발달을 중요시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지 음악 교육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음악 교육의 또 다른 차별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탁월함과 함께 앙상블 정신을 강조합니다. 혼자 빛나는 스타보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음악가를 키우려고 해요. 실제로 한국의 많은 음악 학교에서는 개인 레슨만큼이나 합주와 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K-팝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인 완벽한 그룹 퍼포먼스의 바탕이 되는 교육 철학이기도 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투자는 물론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했어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한국의 음악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문 일정 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합창단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수준은 미국의 전문 합창단에 견줄만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교육열이 단순한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닌 예술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도 강하게 발현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음악, 기술, 교육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또 다른 놀라운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의료기술이었습니다. 서울 방문 중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현지 치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 의료기술의 수준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단순히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사는 최첨단 3D 스캐너로 제 치아를 정밀하게 촬영한 후 즉석에서 모델링하여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진료 과정에서 사용된 디지털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뉴욕의 최고급 치과보다도 앞서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료 후 호텔로 돌아와 한국의 의료 산업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MRI와 CT 스캐너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첨단 의료 장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같은 대형 의료기관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한국은 K방역이라 불리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 그리고 정밀한 역학조사와 IT 기술을 결합한 접촉자 추적 시스템은 획기적이었어요. 의료 관광 산업도 눈여겨볼 만했는데 매년 약 50만 명의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처럼 발달한 배경에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의료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한 한국의 의학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년 수많은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로 삼성 메디슨, 레이, 뷰웍스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성장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첨단 기술과 인간적 접근을 균형 있게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면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학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의료 시스템의 발전은 한국의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 지표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로 미국 79.1세보다 높았고 OECD 국가 중상위권에 속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러한 선진 의료 시스템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형태로 대부분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미국인인 제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건강 문화와 웰빙에 대한 철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약식 동원의 개념을 중요시해왔고
예방의학적 사고가 강했어요. 인삼, 홍삼, 동충하초 같은 한국의 전통 약재들은 현대 과학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며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시스템은 통합의학의 선진적 모델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발견들은 제가 한국 문화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 기술, 교육, 그리고 이제 의료까지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법이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된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의 연주에 감동받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매료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뒤엎었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개별 분야의 우수성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문화 생태계에 있었어요. 음악, 기술, 교육, 음식, 의료,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융합의 철학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경쟁력이며 이것이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외부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우수성을 넘어서는 21세기 글로벌 환경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 뉴욕타임스의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음악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서구 음악계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더 이상 음악과 문화의 중심이 서구에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한 혁신은 다양한 문화적 교류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칼럼은 음악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많은 동료들이 제 관점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21세기 음악 교육의 미래 한국의 사례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서구 음악 교육이 어떻게 한국의 접근법을 참고하여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나누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뉴욕과 서울의 음악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에요. 또한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 재즈를 융합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재단 설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혁신이란 서로 다른 것들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조화를 찾는 데서 온다는 점이에요. 음악이든 기술이든 요리든 의료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확신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지금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윤여정이 오스카를 받고 봉준호가 칸을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장악했어요.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의 문화 슈퍼파워이며 지금 우리는 한국의 세기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미국인으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팝 음악의 본고장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음악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다음 10년을 지배할 준비를 마쳤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놀라운 끈기와 열정의 결과입니다.
제 블로그 글로벌 뮤직 트렌드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음악과 문화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한국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소중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음악을 넘어 문화, 기술, 교육, 의료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